우리 사회는 과거 검찰, 경찰, 안기부, 보안사 등 권력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을 겪었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사찰에 관한 다수의 법원 판결이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1996년 판결에서 사찰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에 규정된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였다면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 행위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권력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자행해 오던 국정원의 정치인, 기업,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 정보 수집 업무 자체를 금지시킨 국정원법 개정안이 정보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취지에 발맞추어 검찰도 과거 정치인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정보 수집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40명 규모의 범죄정보 정책관실을 수사정보만 수집하는 15명 규모의 수사정보 정책관실로 축소 개편한 바 있습니다. 과거 범죄정보정책관실은 국회, 정부 부처, 기업 등에 대한 광범위한 동향 정보를 수집해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그 정보가 이른바 하명 수사로 이어져 검찰의 힘을 과도하게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무엇보다 검찰이 범죄 정보 이외의 동향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하도록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조국 사건, 울산 사건, 유재수 사건 등 자신이 직접 관여하거나 관심이 있는 특정 사건의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성향과 세평, 판결 내용, 시위 참가 전력, 우리법 연구회 가입 여부, 판사 블랙리스트인 무리야기 법관 해당 여부, 특정 대학교 출신 등을 정보 수집하여 다른 부서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공소 유지를 위한 업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공소 유지를 위한 정보는 법정에서 유죄를 받아내기 위한 증거이지 판사의 성향이나 재판 스타일과는 무관합니다. 특히 시위 전력과 우리법 연구의 가입 여부는 보수 정권에서 오래전부터 판사 성향을 가르는 주홍글씨 정보로 작용했던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국가기관인 검찰의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그 자체로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입니다.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기관의 민간인 대상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불법 사찰을 부활시킨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직권 남용이며 위법 행위입니다. 불법 사찰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하면 자기 확장의 욕구가 강한 권력기관의 속성상 검찰은 과거의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 측이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 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에 불과합니다. 조국 전 장관은 2019년에 임명됐는데 그보다 7, 8년 전인 2011년과 2012년에 자녀가 봉사활동 등을 하고 표창장을 받은 것을 수사한 것이 어떻게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월성 1호기 원전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무슨 정권 비리입니까? 불법 사찰 행위가 명백함에도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검사들의 행태는
특권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검찰 이기주의입니다. 전임 문무일총장 때 사라진 불법 사찰 행위가 부활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도 또는 문제의식도 없이 침묵하면서 윤석열 총장 비호에만 나서는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국민은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만연한 국민 기본권 무감각과 인권 불감증이 충격적입니다.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 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합니다. 더욱이 정치 영역의 한복판에 진입해 있는 윤석열 총장 때문에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또 국민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두둔만 하는 것은 오히려 검찰의 정치화만 부추길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은 검찰 스스로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마음보다는 조직의 이익이 우선인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일선 검사들은 검찰개혁의 대의를 바라보고 국민의 민주적 검찰로 거듭나도록 자성하고 자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21대 첫 정기국회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순간까지 코로나 국난 극복과 미래 전환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에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 3차 확산으로 국민의 삶은 더욱 고단해져 가고 있습니다. 생산적 입법과 효율적 예산 편성을 위해 여야가 토론하고 의견을 다투는 것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소모적 논쟁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사후 약방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21대 첫 정기국회는 코로나 극복과 미래 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어떻게든 야당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끌기와 심사 방해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지치고 경기 침체에 고통받는 국민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울러서 국정원법을 시작으로 공수처법, 경찰개혁법 등을 모두 처리해서 권력기관 개혁 입법도 완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예결위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예산 심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예산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야만 정부가 연말까지 실행 계획을 짜고 새해부터 곧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중앙정부의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그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마무리하고 집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국난 극복과 미래 전환을 위한 예산 처리에 야당도 함께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어제 전두환 씨가 고 조비오 신부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민 눈높이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광주 학살을 자행하고도 진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시도가 사법적 단죄를 받은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5.18 당시에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인정해서 의미가 큽니다. 헬기 기총 사격이 인정됨으로써 민간인 학살을 자위권 차원의 발포라는 궤변으로 정당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한 발포 명령자 규명, 안매장 의혹 등 그날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더욱 속도를 내어야 합니다. 5.18 피해자와 유가족께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맺힌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길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5.18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우리 당은 5.18 진상규명법과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5.18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5.18 정신을 받들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5.18 특별법 처리에 전향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상.